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지 3번, 그다음에 교과서 18페이지에서 22페이지 준비하고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은 여전히 똑같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국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여러분, 학습지 한번 보세요. 양면이죠? 학습지 한번 보면은 벌써 이번 시간 쉽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살짝 듭니다. 자, 전근대 한국사 2에서 첫 번째 시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좀 잘 맞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연대순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연표로 정리를 해놨고요. 삼국의 경쟁, 즉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서로 싸우고 뭐 전쟁하고 교류하고 해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요. 이전 시간에는 연맹제국가와 고대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위주로 그 특징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각 국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재밌을 수도 있죠.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에 있는 연표 한번 따와 봤어요. 어차피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요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파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요 위에 4세기 말에서 5세기까지의 시기를 한번 먼저 잘라 봤습니다. 자, 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로로는 연대입니다. 3세기부터. 3세기면 몇 년대죠? 200년대죠. 200년대, 300년대. 그 다음에 4세기 말에서 5세기면 300년대 말에서 400년대 정도를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고구려와 신라는 3세기에 뭘 별게 없네요. 자, 고구려는 우리 저번 시간에 고구려에서 고대 국가로의 기틀을 마련했던,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던 왕 한 명 기억합니까? 태조왕 기억해요? 태조왕? 태조왕이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정도에 활동했던 왕이라고 했죠. 1세기 말에서 2세기. 그래서 요 3세기보다 앞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요 시기에 옥저도 복속하고 계루부, 고씨가 왕위 세습권을 확립하는 그런 왕권이 점차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요 시기에 보이고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신라는 확실히 발전이 늦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신라의 기틀을, 고대 국가로 발전해 기틀을 마련했던 왕, 어느 왕이었죠? 내물마립간, 내물왕이었죠. 요때가 내물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량의 순서만 보더라도 여기가 이만큼 비어있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집어넣는 거니까 요 시기에 나오게 되고 한참 고구려와 백제는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차근차근 지금 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옮길 때는 반드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꼭 잘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세기의 내용입니다. 자, 백제 저번 시간에 배웠죠? 고이왕 시기에 한강 유역을 장악을 했고 갑자기 한군염이 왜 나와? 뭐야 이게?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군현을 설치했다 그랬죠.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잔재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현과 지금 고이왕 시기에 계속해서 백제가 또 싸우고 있는 모습, 그 위쪽에 평양, 낙랑군 지역과 뭐 싸우고 있는 모습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기억을 해보면 고이왕 시기에 중앙관제를 정비를 했었죠. 육좌평이라고 하는 중앙관제를 정비를 했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를 보면 여기가 음영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조금 연하게지만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을 거고 고구려에서는 여기가 색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색칠이 되어 있는 칸들이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전성기 시기라고 불리는 시기예요. 선생님이 색칠을 해놨고요. 그래서 고이왕 시기에 이런 체제 정비에 그런 힘을 입어가지고 백제는 첫 번째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백제를 이끌었던 그 왕이 누구냐면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자, 이 근초고왕 시기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초고왕 시기에 마한을 복속합니다. 사만 중에 마한. 전에 사만의 설명으로 돌아가 보면 학습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사만의 설명으로 돌아가 보면 마한은 점차 백제에게 먹혀가게 되고요.
변한 지역은 점차 가야로 발전해 가고 진한 지역은 점차 신라로 발전해 간다라고 했죠. 백제도 마한 지역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마한 전체를 먹는 게 첫 번째 과제였을 거 아니에요. 그 마한 전체를 복속시키는 게 근초고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초고왕 시기에 마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근초고왕은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요. 첫 번째 타겟으로 잡은 게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이제 마한 지역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 이제 고구려를 타겟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때 백제는 상당히 힘이 강력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고구려의 평양까지 공격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해도 일대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들을 글로만 봐서 그런데 조금 이따가 지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황해도 일대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요. 자, 4세기 초반 미천왕 시기가 되면 낙랑군과 대방군을 고구려가 멸망시키게 돼요. 자,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고구려가 있었고요. 밑에 백제가 있었겠죠? 근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낙랑군이 있는 위치였단 말이야. 그런데 고구려가 낙랑군을 멸망시키고 여기를 먹었어요. 즉, 무슨 소리예요? 고구려와 백제가 이전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맞대지 않고 있어요?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았죠. 그런데 낙랑군과 대방군을 멸망시킴으로써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을 맞닿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고구려로 더 쉽게 쳐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다라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돼요. 왜 갑자기 백제가 뭐 깜짝 뜬금없이 뭐 고구려를 쳐들어가? 물론 쳐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있죠.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가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흐름도 있었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어찌 되었든 근초고왕 시기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그때의 고구려의 왕이 누구냐?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원왕. 뭐라고 쓰여 있어요? 백제에 의해 전사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좀 해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기 편하겠죠. 즉, 근초고왕 시기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이때 전사합니다. 전쟁 중에 백제와 고구려가 전쟁을 하는 중에 왕이 죽었어요. 고구려는 국가적인 위기 사태죠. 그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진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극복을 잘 해냈던 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구려가 망할 팔자는 아니었던 거죠. 이런 상태였지만 충분히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왕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일을 해냈던 왕이 고구려의 소수림왕인데요. 소수림왕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근초고왕으로 돌아와서 백제의 근초고왕으로 돌아오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이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죽죠.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나가고 자신의 세력권을 넓혀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가야, 이 동진은 중국에 있는 나라거든요. 조금 이따 지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진 등 중국까지도 외교 관계를 확립을 함으로써, 자 봐봐, 중국 지역의 동진 그리고 가야 외 지역까지 연결을 하는데, 그 중에 가운데에 딱 백제가 있음으로써 자신이 거점이 되는, 굉장히 해상무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전성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초고왕 시기에는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지금 방금 글로만 봤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도에 나타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지도를 살펴보면은 일단 요거 안 지울게요. 왜냐면 여기 이제 고구려고 여기가 백제죠. 백제를 보면은 봐봐. 이제 백제의 수도가 당시 한성입니다. 어디까지 밀고 올라왔어요? 평양까지 공격을 하죠. 이제 평양을 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때. 평양까지 공격을 함으로써 고구려의 누가?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고국원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가야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가야에까지. 그다음에 여기 동진 보여요, 중국에? 동진과도 교역로를 성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었죠. 마지막에 동진, 중국, 백제,
가야 외를 잇는 이러한 해상교역로의 거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었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 시기에 영토만 보면 고구려가 훨씬 넓은데 이게 무슨 전성기야 그럴 수 있는데, 자 이때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뻗어나가는 그런 기세를 한번 보자고요. 근초고왕 때 참 대단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요런 데 있었던 마한 지역까지도 이제 다 복속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고구려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근초고왕 시기에 고구권왕이 전사했었죠. 고구권왕이 전사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적 위기 사태가 됐었고 그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본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구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이제 고구원왕이 근초고왕 시기에 백제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을 하는 역할을 했던 왕이 바로 여기에 있는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 저번에 이야기 들었었던 것 같지 않아요? 고대국가 얘기할 때 저번 시간에 뭘 반포했었다? 안 쓸 거예요. 율령을 반포했었고 뭘 수용했다?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얘기 했었죠. 불교를 수용했다. 자, 그리고 이게 갑자기 무슨 체제정비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이게 체제정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중앙집권화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통합시킴으로써 국가가 단결하고 힘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진과 수교를 하게 되는, 또 중국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또 힘을 또 축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좀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고구려가 여기 있는 전진, 요 중국과 또 이야기 서로 교류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수림왕 시기에 이러한 체제 정비,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보면은 나중에 학교도 만들어요. 인재 양성을 위해서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도 만들므로써 소수림왕 시기에 이런 체제 정비와 인재 양성 등을 통해서 국가를 다시 한번 살려놓게 되죠. 그리고 그 살아난 고구려는 이제 4세기 말 5세기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전성기를 맞이한 고구려의 전성기의 왕은 모두 다 이름은 들어봤어요. 다 알더라고. 자, 보면 한번 써볼까요? 광개토대왕입니다. 한번 써보고, 자, 광개토대왕입니다. 이름에서도 드러나죠. 광개토, 넓은 용토를 열어 제꼈던 그런 왕이에요. 이 광개토대왕 시기에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따 지도에서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요동지역, 만주지역, 그 다음에 한강유역, 신라를 도와가지고 가야지역까지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요동이면 서쪽이에요. 고구려 입장에서. 만주 더 위로 올라가고요. 한강 남쪽으로 내려오고, 신라 가야면 더 남쪽이죠. 굉장히 넓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구려의 전성기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광개토대왕의 그 아들 장소왕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장소왕까지 이어지게 돼요. 자, 장소왕은 이제 아버지 광개토대왕에 이어서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왕인데, 장소왕의 목표는 조금 달랐어요. 자, 위쪽 특히 이제 요동 지역, 만주 지역으로 넓혀가는데 더 이제 힘을 쏟았던 광개토대왕과는 달리 장수왕은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감으로써 바다를 향해서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진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얘기하죠. 남쪽으로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원래는 수도가 국내성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었는데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천도, 수도를 옮긴다는 뜻이죠.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장수왕이 평양으로 장수왕이 천도를 하게 됩니다.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백제가 첫 번째 타겟이 됩니다. 고구려의 원수죠. 고구려의 원수. 뭐 개인적인 원한이 없다고도 할 수 없겠죠. 자신의 선조잖아요. 고구원왕이면.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원한도 뭐 조금은 있었을 거고 어찌되었든 국가 정책상으로 이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백제를 공격을 하게 되고요. 백제의 한성이 함락당합니다. 백제의 한성, 아까 지도에서 봤죠. 한성은 백제의 뭐예요? 수도죠. 수도가 함락당합니다. 백제는요. 아까랑 거의 급이 같다고 볼 수도 있고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백제의 한성이 함락됨으로써 이제 장수왕 시기에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백제에 무슨 이야기 없을까? 없을까? 한번 살펴보면 고구려의 공격으로 계로왕이 전사한대요. 이거랑 이거를 연결해주면 되겠죠. 여기를 연결했던 것처럼 여기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를 공격함으로써 백제의 수도가 함락당하고 이때 백제 왕이 죽어요. 계로왕이 죽습니다. 자, 수도가 함락당했으니까 백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를 옮겨야겠죠? 수도를 옮겨야겠죠?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 웅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웅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됐나요? 그럼 나머지 것들도 한번 연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흐름으로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광개토대왕 시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이 시기에 신라를 도와가지고 가야 지역까지 진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신라를 도와가지고. 그러면 신라로 한번 가볼게요. 신라로 한번 가보면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대. 자, 신라를 도와가지고 가야 지역으로 진출을 했는데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군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내무랑 때입니다. 자, 봐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연결해 두면 지금 연결이 요렇게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있고 또 신라에서 신라로 한번 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신라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신라가 있었는데 신라 옆에 어떤 나라가 있죠? 가야가 있죠. 그리고 저 멀리 일본 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구가 신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 왜구가 누구와 손을 잡고 있었냐? 가야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가야와. 그래가지고 가야와 손을 잡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신라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때 신라가 혼자서 이 두 연합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이겨내지 못하고 신라가 어디에다가 SOS를 치냐면 고구려에다가 SOS를 칩니다. 이 신라가 당시의 왕이 여기에 있는 내무랑이었고요. 고구려는 그때 왕이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은 군사를 보내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신라의 왜구를 격퇴하고 그 김에 어디까지? 가야까지 진출을 해서 가야 지역의 왜구까지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구가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다가 가야 지역까지도 피해를 좀 입었겠죠. 뭐 정복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야까지도 피해를 좀 입었다. 뭐 이제 둘이서 어느 정도 연결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신라를 도와서 가야 지역을 진출을 했고요. 이때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에게 도움을 받은 거죠. 왜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외교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외교의 세계에서 공짜는 없어요. 고구려에게 도움을 받으니 신라는 이후로 언제까지 점차 벗어난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고구려의 간섭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사실상의 내정 간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고구려가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전성기를 이룩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했고 특히나 장수왕 시기가 되면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뭐였어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거였잖아요. 그러니 남쪽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상당히 두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신라는 광개토대왕 시기에 도움을 받으면서 고구려의 간섭까지 받고 있었고 이 도움을 받은 건 좋은데 간섭받는 건 싫을 거 아니야. 이걸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거고요. 장수왕 시기에 밀고 내려오는 그리고 백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에 맞서서 백제와 신라가 야, 우리 좀 힘을 합쳐야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백제, 신라의 나자, 백제의 제자 합쳐서 나제 동맹이 결성이 됩니다. 연도를 보면 봐봐요. 평양천도가 427년이죠. 나제 동맹이 433년이죠. 그러니까 일단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 나제 동맹 결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는 연도상으로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제 동맹이 결성되고 나서 이후에 이런 일들도 일어났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와의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좀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해가 좀 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백제의 지금 근초고왕 시기 전성기 한번 봤었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또 고구려의 위기가 있었다.
그래서 소수리망이 그걸 극복하면서 고구려의 전성기로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대왕 시기에 이제 신라의 이야기도 잠깐 같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어가지고 이제 아들인 장수왕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됐고요. 자, 그 평양천도 이후에 남진 정책에 대항하면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는 모습도 방금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남진 정책의 첫 번째 타깃이 백제였죠.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의 공격으로 백제는 계로왕이 죽게 되고 결국 수도를 옮기게 되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동성왕 시기에 군사동맹 강화는 결국 이 나제동맹의 연장선이라서 그냥 그 정도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아직 설명을 안 한 게 있네요. 자, 이게 뭐냐면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인 천하관이 확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자, 이 시기에 고구려 정말 잘 나갔습니다. 고구려 정말 잘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중국이 남쪽 지역의 왕조와 북쪽 지역의 왕조, 즉 남조와 북조로 나뉘어 있었는데 고구려는 남조와도 북조와도 교류를 맺고 저기 멀리에 있는 북방 유목민족과도 교류를 맺으면서 고구려는 당시에 뭐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어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영토도 확장하고 있고 자기보다 주변에 센 나라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중국이랑도 교류를 하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국에서도 고구려를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고구려는 우리가 천하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고구려 스스로 자신들 중심의 천하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백제나 신라를 굉장히 깔보는 표현들, 굉장히 깔보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광개토 대왕릉비나 충주 고구려비 등에서 이제 백제나 신라를 낮춰보는, 즉 자신이 중심이고 백제와 신라는 낮고 주변을 낮춰보는 그런 자기 중심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몽은 해와 달의 자손이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고구려가 당시에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지우고 이제 또 고구려의 사진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보면 자, 고구려입니다. 넓죠?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자, 고구려 한번 보면은 아까 광개토 대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저 멀리 만주 지역으로도 뻗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요동, 너무 멀리 갔네요. 미안합니다. 선을 넘었어요. 자, 여기가 요동반도입니다. 여기가 랴오뚱반도인데 여기로도 지금 진출을 했죠. 색칠이 고구려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도 내려갔고 여기 가야 지역까지, 신라를 도와가지고 가야 지역까지 진출한 모습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장수왕 시기로 가면 수도를, 여기 수도 보이죠? 국내성. 이 국내성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긴다?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남진 정책을 위해서요. 요 시기쯤에서 백제와 신라가 나제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평양에서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첫 번째 타겟 어디? 백제. 그래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함락당해요. 고구려의 영토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지금 고구려가 장악했죠. 한강유역을 장악한 국가가 전성기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얘기 아까 전에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밀고 내려오냐? 지금의 충청도 지역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영토를 확장하면서 장수왕이 세운 비석이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광개토 대왕릉비는 당연히 이 조각이 있겠고요. 자, 충주 고구려기 여기 있고 광개토 대왕릉비,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독자적인 천하관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수 있는 표현들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 백제의 상황 한번 보면은, 백제 너무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우면, 백제의 상황을 한번 보면 원래 수도인 한성을 빼앗기고 어디로 천도한 모습을 보입니까? 웅진으로 천도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아직 신라는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고구려의 도움을 받았었고요. 고구려의 사실상의 내정 간섭까지도 그런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눈이 너무 밝나요? 저쪽이 광개토 대왕릉비, 이쪽이 충주 고구려비.
입니다. 한번 교과서에 있는 그림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 내가 이래서 교과서 챙기라 그런 거예요. 흑백 반전이다 보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 보는 게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뭐냐면 호우명 그릇입니다. 호우명 그릇인데요. 자, 봐봐. 명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이렇게 써요. 색일명자거든요. 색일명자. 그래서 호우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진 그릇, 이런 뜻입니다. 자, 봐봐요. 자, 을묘, 년, 북강상, 광계, 토지, 호태왕, 호우십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는 게 이렇게 써 있는데, 자, 보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연도는 을묘년이고요. 국강상, 광계토, 광계토 대왕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광계토지 호태왕, 이제 광계토 대왕이고요. 자, 광계토지 호태왕의 이름이 새겨진 그릇이에요. 그리고 호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그릇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10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요거를 10개를 찍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의견이 있기도 한데, 어찌됐든 광계토 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이 그릇, 이 호우가 어디서 발견되냐면 신라 경주에서 발견됩니다. 신라 경주에서 발견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친구 중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A라는 친구의 집 서랍에서 나의 물건이 하나 발견됐다고 쳐보세요. 내 이름이 적힌 물건. 그러면 사람들이 추측을 하건대 이 A라는 친구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비슷한 거예요. 광계토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진 그릇이 신라 경주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 광계토 대왕 시기에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잘 또 보여주는 유물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계토 대왕 시기에 특히나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라고 하면 아까 떠올려 볼 만한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왜구가 쳐들어와서 신라가 SOS를 요청을 했고 고구려가 도와주는 가운데에서 가야까지 진출을 했고 신라가 고구려에 어느 정도 간섭을 받는 모습, 그런 모습들 한번 잘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연표의 절반은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연표의 아랫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야 신라는 내용이 좀 빡빡해졌네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고구려는 이제 장수왕 이후에 갑자기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자, 더더욱 그걸 이제 힘든 걸 부채질하는 나라가 이 신라죠. 이제 뒤늦게 굉장히 강력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고구려는 잠깐 넘어가고요. 이제 6세기입니다. 년대로 따지면 몇 년? 500년 됩니다. 신라의 이 왕은 되게 고마운 게 즉위가 500년이었다. 그래서 6세기를 열어 제치는 그런 왕입니다. 자, 백제와 이제 신라가 있는데요. 자, 백제는 방금 위에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화면만 보고 기억해 보세요. 지금 왜 보면 써 있잖아.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쵸? 기억난 거 맞아요? 웅진으로 천도를 했었죠. 왜 천도했어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왜 천도했어요? 고구려의 장수왕에 의해서 수도인 한성이 함락을 당했었죠. 그러니까 웅진으로 천도를 했어요. 백제도 왕도 죽었고 수도도 뺏겼고 그래서 졸지에 수도까지 옮겨버린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무령왕과 성왕 시기에 이제 백제가 다시 한번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다시 한번 국가를 일으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요 시기에,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교과서에서 요 시기를 대체로 백제가 무슨 노력을 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흥 노력을 하는 시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백제의 중흥, 다시 흥하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라는 요때가 색칠되어 있죠? 전성기 시기고요. 요때가 전성기 시기고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요 시기에는 이제 연결되는 게 하나 정도가 있는데 각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백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체제 정비 노력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무령왕 시기에 보면은 이제
지방 통제, 그러니까 국가 중심에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시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22 담로, 작으니까 잘 안 보이죠? 담로입니다. 22 담로라고 하는 지방 행정구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왕족을 파견을 해서 지방이 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지방에 대해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22 담로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 여기에 왕족을 파견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아까 얘기했던 남조, 그리고 아까 위치 요쯤에 있었던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 기억납니까? 그 동진 이후에 생겼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양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남쪽에 있었던 중국 남조와 계속해서 교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왕 시기가 되죠. 여러분들, 왕에다가 성자 함부로 붙여주지 않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왕이면 뭐 고려 성종, 조선 성종, 그리고 백제 성왕, 성자가 붙은 왕이면 무언가 해낸 왕이에요. 무언가 해낸 왕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백제는 한 번 천도를 했어요. 고구려도 한 번 천도를 했죠. 고구려는 어디에서 어디로 천도를 했어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했죠. 이유가 뭐예요? 뭐 수도를 뺏겨서예요? 아니죠. 자신들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는 그 선두 기지로서 평양을 선택한 거죠. 근데 백제는 천도를 한번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한성에서 웅진으로.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왜? 뺏겼잖아. 한성을 고구려에게 뺏겼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웅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온 건데, 지금 웅진 시대죠. 계속 웅진 시대인데, 이 웅진으로 온 건데 웅진이 급하게 와가지고 찾다 보니까 수도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성왕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수도 옮겨가지고 우리 백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수도 한번 옮기자. 더 넓고 좋은 곳으로.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 사비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지금의 부여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부여라는 곳이고요. 이제 당시 이름으로 사비입니다.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백제의 마지막 천도고요. 그리고 성왕 시기에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가를 중흥하기 위해서 중앙 통치 체제의 지방 통치 체제를 다시 한번 정비함으로써 국가의 기틀을 다시 한번 꽉꽉하게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번은 신라와 연결되는데 그 끝이 안 좋아 보이죠. 성왕이 죽습니다. 성왕이 죽어요. 근데 신라의 기습으로 죽는데요. 신라의 기습으로 상실을 한대요. 근데 백제랑 신라는 나제 동맹 아니에요? 그쵸? 무슨 일인지 한번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라도 끝까지 가줘야 되거든요. 신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로 와서 이제 신라의 6세기입니다. 신라의 6세기를 열어젖힌, 이제 방금은 어떤 상황들이었어요, 신라는? 내무랑 시기에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섭을 받았지만, 자, 나제 동맹을 통해 가지고 고구려의 영향력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와중에 이제 신라의 증왕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라는 계속해서 왕호가 뭐였어요? 왕호가 뭐였어? 거서관부터 시작해서 차차웅, 이사금, 내물, 마립간을 사용하고 있었죠. 이때 지증왕 때 드디어 왕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하고 이때 국호를 신라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자, 이전까지만 해도 뭐 사로 막 이런 식으로 고유어로 불렀는데 이때 중국화하는 과정에서 한자로 신라, 그다음에 왕호, 왕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왕권이 강해졌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신라는 덕업, 일신, 망라, 사방에서 신자와 라자를 따가지고 만든 이름인데요. 덕스러운 그런 왕의 그런 모습들이 날로 새로워지고, 덕업일신, 그 다음에 망라사방, 우리 국가가 사방을 망라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덕업일신, 망라사방에서 신라라고 하는 글자를 따가지고 나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도 이제 영토가 넓어지는 가운데에서 전국의 행정구역을 정비합니다. 이거 고대 국가 특징 중에 하나 배웠던 거죠. 전국의 행정구역을 정비를 하게 되고요. 자, 요 시기에 이제 지증왕 시기에 보면은
우경이 뭐예요? 경작, 농사를 짓는데 소를 이용해서 경작을 하는 이런 우경이라던가 수리사업, 그러니까 어떤 물기를 대거나 이렇게 농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 게 다 수리사업이죠. 그 우경이나 수리사업을 장려함으로써 이게 뭐예요? 농업을 근데 농업은 지금 우리 21세기 입장에서 농업을 장려한다는 것과 이때 농업을 장려한다는 건 좀 다른 의미죠. 이때 우경은 지금 인공지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경이라고 하는 거는 훨씬 최대한 농업 생산력, 당시의 생산력, 산업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었던 거죠. 이런 걸 장려함으로써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이 시기에 이사부를 시켜가지고 우상국 어디예요 이게? 울릉도죠. 울릉도를 정복함으로써 울릉도도 자신 신라의 영토로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증왕을 이어가지고 버풍왕이 즉위를 하게 되죠. 버풍왕 기억나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서술어, 반포, 공인만 보더라도 안 쓸 거예요. 뭐 집어넣으면 돼요? 이때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합니다. 신라는 그 귀족들의 반발이 매우 셉니다. 귀족들의 반발이 매우 세요. 토착신앙이 강력하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불교 공인이 상당히 늦은 편이에요. 불교 공인 백제는 훨씬 앞 침략왕 때고 더 앞에 고구려도 소수림왕 때 불교 공인 하잖아요. 근데 신라는 불교 공인을 이때 버풍왕 때 하죠. 심지어 이차돈이라는 사람의 순교까지 목을 댕강 잘라서 막 하얀색 물이 막 튀어나왔다 그러죠.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귀족들의 반발이 셌습니다. 귀족들이 반발한다는 건 불교를 공인해서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사용한다는 게 왕권 강화에 굉장히 특효약이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만큼 귀족들이 자기 힘이 뺏길 걸 걱정하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교 공인의 의미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버풍왕 시기에 영토를 또 크게 하나 넓히는 게 있습니다. 금관가야, 가야 중에서 금관가야를 흡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낙동강의 하류 지역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가야는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하면서 살펴볼게요. 자, 버풍왕 요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버풍왕 다음으로 역시나 너무나 중요한 신라의 진흥왕. 신라의 진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그래서 지증왕, 버풍왕에서 체제 정비를 함으로써 진흥왕 때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진흥왕 시기에 또 크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신라의 화랑 있죠. 화랑도. 화랑도라고 하는 거를 국가 조직으로 재편함으로써 화랑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국가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굉장히 그런 능력이 좋았다. 신라라는 국가가. 그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했던 점이죠. 그래서 진흥왕 시기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재편함으로써 개편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체제 정비 그리고 인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한강유역을 한강유역 일시해보 한강유역 차지 자, 이게 이제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의 성왕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자, 백제의 성왕이 있을 때 신라에는 진흥왕이었어요. 그리고 둘의 신라와 백제의 나제 동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고구려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것을 틈타서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은 둘이서 손을 잡고 우리 고구려가 아직 가지고 있는 한강유역을 같이 공격합시다 라고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함께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한강유역으로 쳐들어가죠. 그런데 신라의 진흥왕은 단 한순간도 백제에게 한강유역의 단 한 톨의 땅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그 의지를, 그 생각을 삼킨 상태에서 백제의 성왕 신라의 진흥왕이 손을 잡고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서로 반반씩 나눠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써있죠. 신라의 진흥왕은 백제에게 한강을 줄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고구려에게 한강을 뺏자마자 갑자기 백제의 뒤통수를 칩니다. 신라가요. 그래서 신라가 기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슬픈 글자가 있죠. 백제의 한강 유역을 어떻게 일시적으로 회복합니다. 회복을 했다가 신라의 기습으로 빼앗겨요. 그래서 여기 신라에는 일시 이런 거 없죠. 일부 이런 말 없죠. 한강 유역을 모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제는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고요. 결국 신라와 백제가 이때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되고요.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120년간 이어졌던 나제 동맹이 이때 깨지게 되고요. 백제가 신라를 한번 공격하게 됩니다. 한번 써놔 볼까요? 그 전투가 뭐냐? 관산성 전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복수를 하고자 쳐들어갔던 백제가 이 관산성 전투에서 집니다. 그 결과는 성왕이 죽어요. 이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되면서 백제의 중흥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백제는 이대로 약화일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한강 유역까지 차지를 하게 되면서 정말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죠.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거의 의미, 저번에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중국과 직교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신라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일이었어요. 조금 이따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풍왕 때 금관가야를 흡수했다면 이제 진흥왕 때는 대가야를 정복을 하게 되고요. 자, 동그라미 4번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함경도 일대까지. 함경도면 지금의 북한 지역이죠. 오, 되게 많이 올라갔네요. 자, 함경도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한 지역에 4개의 뭘 짓는다? 순수비를 짓습니다. 순수비를 짓습니다. 자, 순수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순수, 지킬 숫자에 돌아볼 순자인데 이 순자는 누구한테만 쓰는 거냐면 왕한테만 쓰는 거예요. 왕이 자신의 영토를 쭉 이렇게 둘러보는 걸 순이라고 해요. 순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자신이 그런 확장한 그런 영토를 돌아보면서 그 지역을 지키겠다라는 뜻으로 지은 비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수비라고 하죠. 4개의 순수비를 짓고 단양 지역을 이제 먹었을 때 단양 지역의 적성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성 이름입니다. 적성. 단양의 적성 지역을 이제 확보를 했을 때 그 지역에다 세운 비석, 단양 적성비 이런 것들도 만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엎치락 뒤치락 열심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결국에 초반의 발전은 매우 늦었지만 결국 그 뒷심이 강했던 건 누구예요? 신라죠. 그리고 이 신라는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결국 삼국 통일까지 이어나간다는 걸 여러분들은 역사의 스포일러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제의 그림도 봤었고 고구려의 그림도 봤었으니까 섭섭하지 않게 신라의 그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짠! 고구려가 부쩍 좁아진 것 같지 않아요? 고구려가 많이 초라해졌죠. 남쪽 지역 영토가. 근데 고구려가 초라하다고 하기에는 백제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자, 봅시다. 자, 보면 봐봐요. 자, 신라가 어디까지? 마지막에 보면 여기. 여기가 지금 함경도 지역이거든요. 요 정도가 지금 함경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함경도 남부 지역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경도 남부 지역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당항성이라고 하는 성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한강 유역이죠. 한강 유역. 자, 봐봐. 이게 아까 내가 신라에게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내가 왜 얘기했냐면요. 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전에는 봐봐. 요만큼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강이 없었지. 그러면 한강이 아니면 신라가 중국과 교역하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바다를 통해서 빙 둘러가거나 아니면 어디를 통해서만? 고구려를 통해서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라는 이제야 한강을 먹어서 드디어 자신들의 힘으로 직접 교역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신라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이 당항성이라고 하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의 교역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어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보면 창녕비, 북한산 순수비, 황초령 순수비,
마운령 순수비 요 4개의 순수비를 지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단양, 신라, 적성비 보이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비석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진흥왕이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해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흥왕 시기에 보면 여기 금관가야도 병합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한대 앞에 왕인 버풍왕 시기에는 어느 가야? 대가야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네요. 선생님이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금강가야는 어느 시기예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마. 여러분들은. 자, 신라의 버풍왕 시기에 금강가야를 이제 병합을 했고, 진흥왕 시기에 대가야를 흡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백제 한번 볼게요. 백제. 이제 한성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한성 빼앗겼어. 웅진으로 왔었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어디로 왔어요? 사비로 왔죠. 근데 이 사비로 천도했던 성왕이 어디서 죽습니까? 여기 있죠? 관산성에서 죽습니다. 신라에게 뒤통수를 맞아서요. 신라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 관산성에서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백제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백제의 천도입니다. 백제의 천도인데, 자, 봐봐요. 자, 이 왕 이름은 문조왕, 웅진천도 왕 이름은 외울 필요 없는데, 사비천도는 누가 있는지는 알아야죠. 성왕 자체가 워낙 중요한 왕이니까. 자,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되는 과정은 백제가 원한 게 아니었죠. 누가 쳐들어왔었어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평양천도 이후에 남진 정책의 첫 번째 타깃으로 백제를 잡으면서 한성이 함락당했고 어쩔 수 없이 웅진, 지금의 충청도의 공주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성왕이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되는 건 선택한 거였죠. 이제 좀 더 넓은 곳으로 우리 더 잘 살아보자. 상징으로 한번 옮겨보자 라고 하면서 사비, 지금의 충청도 부여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수도가 3개, 한성, 웅진, 사비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특히나 사비로 천도했던 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한성에서 웅진으로 왜 천도했는지, 웅진에서 사비로 누가 왜 천도했는지, 이 이유들까지도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가야까지 하고 뒷면은 이제 삼국을 통일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요 가야까지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학습지 3페이지의 뒷면과 그다음에 저기 넘어가서 학습지 4페이지까지 이어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가야의 성립과 변천, 교과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8페이지입니다. 자, 가야의 성립과 변천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성립과 발전입니다. 가야. 자, 사만 중에 마한 백제로 갔고요. 진한 신라로 갔고, 변한이 가야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변한에 작은 나라들이 연맹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나라들 중에 두각을 드러냈던 나라가 어디? 변한의 소국들이 가야 중에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연맹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대략 3세기 정도 무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세기면 백제가 고이왕 시기에 체제 정비를 하고 있을 때 정도네요. 3세기 정도에 이제 연맹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벼농사도 짓고, 특히나 가야 하면 특히 변한부터 이어져 내려오면 가야 특산물 뭐예요? 철이죠. 철. 이 지역의 철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철. 그래서 철기 문화가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이 번성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개무역 번성은 한번 지도를 보면 봐봐요. 이 지도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뭐냐면, 자, 보면 여기 있죠. 여기가 가야 지역이죠. 가야 지역. 그리고 좀 더 옛날로 올라가면은 한 백제가 한 요 정도 있고, 신라 요 정도 있고, 고구려 이 정도면 고구려가 백제랑 서로 영토를 마주치기 전에는 여기가 이제 한 군현 중에 낙랑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야가 낙랑과 가야가 연결이 되고, 다시 가야가 외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그리고 바다로도 이렇게 연결되는 이 중간 지점으로서 여기가 이제 중개무역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번성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갑자기 중개무역이 왜 나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특히 그래서 이제 낙랑군과 외를 연결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조금 이따 지도에도 써있긴 써있을 겁니다. 근데 전체 지도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중심으로 해서 연맹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연맹을 우리는 가야 연맹 중에서 첫 번째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있었던 첫 번째 연맹이라고 해서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전기가야 연맹이 왜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외를 격퇴, 신라, 고구려, 광개토왕 아까 많이 들었죠? 스토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신라가 외를 막기 위해 그리고 거기에는 가야가 조금 껴있었다고 했죠. 외를 막기 위해서 고구려에게 SOS를 요청했고 당시의 왕이었던 광개토대왕은 신라를 도와서 외를 격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진출했다? 가야까지 진출했다. 그러므로 가야 지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때 가야가 전기가야 연맹,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가야 연맹이었던 거죠. 그래서 외를 격퇴하기 위해 신라를 도와주러 온 고구려의 공격으로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가야 연맹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해체됩니다. 이때 금관가야가 멸망했나요? 아니죠. 금관가야가 멸망했으면 이따가 아까 배웠잖아. 버풍왕 때 금관가야 흡수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금관가야가 굉장히 약해져서 전기가야 연맹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됩니다. 그러면 연맹을 그대로 안 하고 그냥 소국별로 살 것이냐? 그러기에는 양옆에 백제와 신라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세기 후반이 되면은 이제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금관가야는 약화됐고 다음 타자가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타자가 가야 중에 힘이 다음으로 강력했었던 대가야입니다. 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후기 가야 연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5세기 후반 6세기 이럴 때면은 신라도 한참 엄청 성장을 했을 때고 백제의 힘도 무시할 수 없는 시기라서 백제와 신라의 사이에 껴있는 가야가 이제 막 고대 국가라던가 이런 체제 정비도 안 된 그냥 연맹 왕국, 연맹 국가인 상태에서 백제와 신라의 압박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풍왕 시기엔 어느 가야? 금관가야. 진흥왕 시기엔 대가야가 신라에 흡수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야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야는 그래서 이제 가야 지도 한번 살펴보죠. 자, 가야 지도를 한번 보면 자, 가야는 이제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외와도 교역을 하고 중국의 남조 지역과도 교역을 하고 저기 위에 낙랑군이 있었을 때는 낙랑군과도 이렇게 교역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더 컬러풀하게 나와 있는데 어찌되었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전기가야 연맹의 어떤 영토인데 그 시기에 이제 영향권인데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 중심 국가가 어느 나라? 금관가야. 김해에 있었습니다. 김해에. 그리고 이게 고구려의 공격으로 약화되고 해체됐죠. 그 다음에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 중심 국가는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라는 국가도 엄밀하게 있는데 삼국시대, 즉 사국시대라고 하지 않고 삼국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삼국시대라고 할 때 삼국들은 모두 고대 국가로 성장을 했는데 가야는 계속해서 연맹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것만 해도 알 수 있죠. 가야는 여러 개의 국가들이 계속해서 연맹하고 있는 연맹체 국가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동급으로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좀 벅찼을 거예요. 좀 왔다 갔다도 많이 했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런 관계들도 좀 연결되는 것들도 많았고 오늘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연결하라고 연결하는 것들 잘 다시 연결해놓고 놓친 거 있으면 앞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들어서 잘 필기를 해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좀 배속을 돌려서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물어볼 거 있으면 꼭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 3페이지 뒷면부터는
얼굴을 보고 등교 수업에서 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어디? 교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